안녕하세요. 빈대 같은 한 가족을 인생에서 추방시켜버린 여자입니다.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쉬운 건 정직한 노동을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땀 흘리는 노력 없이 남에게만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린 소위 빈대 혹은 기생충이라고 부르곤 하잖아요. 저는 그런 빈대를 한 명도 아닌 무려 4명을 만났습니다. 그 빈대들을 박멸시킨 제 일화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며 부지런히 돈을 모아 홀로 저를 키워준 분이니까요. 아빠,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영주. 오늘도 이 아빠 제일 먼저 반겨주는 건 우리 딸밖에 없네. 근데 아빠 몸에서 냄새 나거든. 아빠가 얼른 씻고 옷 갈아입고 안아줄게. 아빤 환경미화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냄새나고 창피하다며 그런 아빠를 무시하고 창피했죠. 그런 엄만 결국 제 나이 14살에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버리더군요. 이후 아직까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엄마 대신 아빤 힘들게 혼자 절 키워주셨습니다. 그런 아빠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까지 됐던 거예요. 장하다 우리 딸. 축하해. 이 아빤 이제 할 일은 다 끝냈다. 이제 우리 딸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는 것만 보면 정말 여한이 없어. 본인은 재혼할 생각도 여유도 없이 저에게만 그저 헌신하신 아빠. 저는 만약 결혼을 한다면 그런 저희 아빠처럼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남자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 30대 중반에 건너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제가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면 아무리 주말 근무가 있어도 새벽 내 일을 끝낸 뒤 달려와 주던 사람. 삼겹살 집이라도 가면 제 손에 집게와 가위 한 번 못 들게 하던 사람. 제가 토라진 척이라도 하면 세상이 무너진 표정을 짓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과거 우릴 버린 엄마를 끔찍이 위해주던 아빠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성격도 순하고 저밖에 모르던 그 모습에 결혼을 결심한 거죠. 그래, 부모님은 소고기 구이집을 운영하신다고. 여동생도 같이? 부모 자식이 같이 일하기 쉽지 않은데 가족끼리 사이가 참 좋은가 봐. 네, 살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건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살아야죠. 비록 저희 부모님이 전에 식당을 2번이나 접으셔서 집이 썩 넉넉하지 못하지만 가족끼리의 사이만은 더없이 돈독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저 영주한테도 꼭 좋은 남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 돈이야 뭐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화목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네. 가족 간의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니 내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 아빤 첫인사로 온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온전한 가정에서 절 키우지 못한 걸 아빤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때문에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부분이 마음에 쏙 드셨던 거죠. 남편의 말처럼 시댁은 시부모님이 예전 백반집과 장어집을 한 번씩 망해서 형편이 그리 여유롭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여동생이 무려 10년이 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결국 포기해서 당시 시부모님이 운영하던 소고기집 장사를 돕기 전까진 집안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지 못했대요. 때문에 남편은 한 번 목돈을 시부모님께 드리느라 모아둔 돈이 당시 3천만 원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이젠 소고기집 하면서 많이 안정을 되찾으셨어. 그러니까 우리 가족 때문에 영주 네가 힘들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비록 지금은 돈이 이것밖에 없지만 평생 성실히 일해서 집안에 보탬 될 수 있는 가장이 될게. 저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까진 남편도 저를 너무 따뜻하게 환영해준 시댁 식구들도 좋은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불행의 징조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어요. 미안하다 영주야. 아빠가 너 시집 갈 때 좋은 집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지는 미처 몰랐구나. 괜찮아요, 아빠. 오히려 전 결혼한다고 평생 아빠가 모은 돈 빼먹는 딸 되고 싶지 않았어요. 신혼집은 저랑 오빠가 모은 돈에 대출 조금 껴서 전세집 정도로 구하면 돼요. 사정이 썩 좋지 않은 시댁은 당연하거니와 결혼 당시 아빠 또한 우리에게 큰 지원을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굉장히 알뜰하게 돈을 모으고 불렸던 아빠는 당시 투자 목적으로 지방의 작은 땅을 사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가 되자 돈을 보태주려 그 땅을 내놓으신 겁니다. 아쉽게도 그 땅은 개발이 불발되어 어차피 땅값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오르지도 않을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땅이 잘 팔리지 않아 저를 돕기 힘드셨던 거죠. 당시 아빠는 미어 언니를 은퇴한 후 주차 건물의 경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생하신 아빠가 주는 목돈을 애초부터 받을 마음이 내키지 않았었어요. 때문에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출을 껴서 전셋집을 구했죠. 워낙 마음에 드는 집이 매물로 나와 우린 결혼식을 올리기 넉 달 전에 먼저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달 뒤 시댁에 불행이 터진 거예요. 뭐? 전셋집을 빼서 월세로 이사를 가셨다고? 빚을 갚으려면 그 수밖에 없으셨대. 요즘 계속 가게 상황이 안 좋아졌었는데 부모님이 큰아버지께 돈을 빌려서 겨우 망하는 걸 막고 계셨었어. 그런데 큰아버지가 이젠 더는 돈을 못 빌려준다고 하셨대. 이미 은행 대출도 받을 대로 다 받았던 상황이라서 더 이상은 방법이 없으셨었나 봐. 그때 전 미처 몰랐던 시댁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시댁 식구들이 하던 소고기집은 1년이 넘게 힘든 상황이었다는군요. 하지만 대출을 받고 비교적 잘 살던 남편의 큰아버지에게 계속 돈을 빌려 어떻게든 버텨왔던 거죠. 그러다 남편의 큰아버지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고 못을 박자 순식간에 가게는 망해버린 겁니다.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빚을 갚기 위해 전셋집까지 정리하고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월세집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심지어 남편의 큰 집에 진 빚은 그걸로도 다 갚지 못했다고 했죠. 미안하다, 아가. 너희 결혼할 때 우리가 돈을 보태주긴커녕 이렇게 안 좋은 모습만 보이게 돼서 말이야. 그래도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흰 걱정 말고 결혼식 잘 올리려무나. 에휴, 나도 영감도 참 널 볼 낯이 없구나.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건데 세상살이가 뜻대로 되지 않아. 미안하다, 아가. 시부모와 시누인 결혼식을 앞둔 제게 많이 미안해하더군요.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거지 그 일로 제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와 돈을 모아 신혼집을 구하느라 시댁에 보태줄 돈이 없었고 시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경제적 지원을 해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마음만은 좋지 않았기에 저와 남편은 2달 뒤 무거운 마음으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됐죠. 요즘에 무슨 중국 음식인 마라탕인가 하는 음식집이 잘 된다는데 아니면 브랜드 있는 카페도 좋고 말이야. 네 생각엔 어떤 게 더 잘 될 것 같니? 그런데 자신들이 알아서 해결할 거라던 시댁 식구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구하긴커녕 다시 새로운 장사를 할 계획만 세우더군요. 아직 남편의 큰 집에 진 빚도 다 못 갚았으면서 시부는 새 사업 구상하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신우이는 새 가게를 시작하면 돕겠다는 말뿐 역시나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았고 그나마 월세값이라도 벌겠다며 일을 다닌 건 오전에만 짧게 건물 청소를 나가던 시모뿐이었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대체 다들 왜 제대로 직장을 안 구하고 사업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야? 돈이 어디 있어서? 그게 사실 고모한테 빌리려고 계속 부탁하고 있다나 봐. 우리 아버지가 3남매 중 막내라서 어려울 땐 큰아버지랑 고모가 도움을 많이 주셨어. 큰아버진 더는 안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분명 고모가 도와주실 거야. 뭐? 아니, 돈이 없으면 벌어서 사업 계획을 세우든 말든 해야지. 또 형제분 도움을 바란다고? 뭐 어때? 가족끼리 그럴 때 돕고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큰 집이랑 고모 집에 얼마나 잘하는데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땐 항상 우리가 집안일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 그거야 서로 배려해주는 차원인 거고 돈이랑은 또 다른 문제지. 당연하게 친척의 도움을 바라며 태평하던 시댁 식구들도 그걸 당연하게 말하던 남편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전 음식집이 2번이나 망했을 때도 남편이 시댁에 보탰던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친척 2분이 도와줬던 거더라고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염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큰아버님과 고모님은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왜 그렇게 돈을 빌려주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결혼식을 올린 지 고작 2달 뒤 시부모는 우리에게 엉엉 울며 찾아왔더군요. 장연아, 우리가 너무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에 너랑 새아가한테라도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네 고모가 글쎄 우리랑 이제 절연하겠대. 네 고모도 큰아버지도 그동안 빌려줬던 돈은 똥 밟은 셈 치고 안 받을 테니까 더 이상 우리랑 연락 안 하고 살겠다는구나. 어떻게 가족끼리 고작 그 돈 몇 푼의 인연을 끝내만에 할 수가 있니?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안 도와준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세아가, 너도 사람들이 참 매정하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그동안 고마워서라도 얼마나 납작 엎드려서 잘하고 살았는데. 시분 계속 한숨만 쉬고 시모는 펑펑 울며 저까지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심지어 신우인 이 상황이 다 짜증난다며 친구랑 술 마시러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전부 듣는데 그동안 참아왔던 한심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입으로 흘러나오더군요. 그분들이 무슨 재벌도 아니고, 아니 설사 재벌이라고 해도 어떻게 계속 돈을 도와주시겠어요. 애초에 처음 장사 망했을 때 그분들께 돈을 빌려서 새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출 빚만 갚고 직장을 구하셨어야죠. 아무리 형제라도 그런 큰 돈을 계속 빌려달라고 하면 서로 감정이 상하는 법이잖아요. 예전엔 식구가 10이 넘어도 외면 안 하고 서로 다 책임져주고 그랬어. 하긴 요새 시대가 달라져서 넌 잘 모르겠구나. 에휴, 미안하다. 우리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여기 와서 하소연을 했어. 너한테 이렇게 못 볼 꼴을 보여줘서 미안하구나. 늙고 돈 없으면 그냥 죽어야지. 여보, 우리 이만 가요. 아차 싶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직장 구할 생각은 없는 것 같은 시부모가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가 돌아간 후 남편은 민망한 표정으로 제게 이러더군요. 미안해 여보. 근데 우리 부모님이 고모랑 큰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어서 그래. 믿었던 만큼 서운함도 크셨던 것 같아. 그래도 그냥 공감 좀 해드리지. 안 그래도 속 많이 상해서 오신 분들인데. 미안해. 근데 나도 답답하니까 그렇지.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모으셨겠어. 솔직히 나 아직도 직장 구할 생각이 전혀 없는 아버님이랑 아가씨도 이런 상황에 몸 힘들다고 고작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어머님도 이해 안 가. 아버지도 원래는 큰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다가 나중에도 어머니랑 장사만 하셨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 아래에서 일하는 게 힘드신가 봐. 동생도 고시 공부하면서 사회생활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취업하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 어차피 지금 생활비 각자 관리하고 있잖아. 내가 내 용돈 줄여서 우리 집 좀 도와줘도 될까? 자식으로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전혀 도움 안 드리는 거 너무 죄책감 들어. 우린 결혼 초라 아직 경제권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생활비만 각출하며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며 이런 말을 덧붙였죠. 내 마음대로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린 부부잖아. 당연히 당신한테 허락을 받고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가족을 모른 척하라고 할 수도 없으니 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시부모가 그날 저희 집에 왜 찾아왔겠어요? 말은 하소연을 하고 싶었다지만 사실 도움을 청하러 온 게 아니었겠습니까? 은근슬쩍 제 월급은 얼만지 묻고 전셋집 대출금 이자는 얼마나 나가고 있냐고 묻는데 그 의도를 못 알아채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남편은 처음 3달을 제외하곤 자꾸 돈 없다는 말을 하며 약속된 생활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더군요. 처음이야 참았었지만
그게 몇 달이 넘어가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여보, 당신 대체 월급을 다 어디다가 쓰는 거야? 300이나 되는 월급에서 당신 보험료랑 밥값 다 빼도 최소 200, 못해도 150은 남을 거 아니야. 대체 당신 부모님한테 얼마 드리고 있는 거야? 그게 사실 월에 200만 원씩 자꾸 집에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200? 아니, 도와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나랑 상의도 없이 그것도 다달이 드리고 있어. 나도 처음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가족끼리 도와야 하잖아. 정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월에 1,000만 원씩 번다고 해도 200은 부담되는데 남편은 부부 합산 소득의 거의 3분의 1을 시댁에 주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까지 한 사람이 자기가 시댁 가장도 아니고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결혼 전엔 시댁 일로 나 신경 안 쓰게 해주겠다며. 가족끼리 서로 도울 수 있지. 근데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 막말로 나 시댁에 다른 여유 자금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 돈 버는 사람은 여전히 어머님 한 사람뿐인데 월세도 턱턱 내고 그 형편에 외식에 쇼핑까지 다니니까 말이야. 근데 그게 다 당신 등골을 뽑아먹는 거였다고? 이게 말이 돼? 말이 당신 돈으로 시댁 돕는 거지. 지금 당신 생활비 한 푼도 못 내고 있잖아. 그럼 결국 내 돈도 당신 가족들 형편에 안 맞는 소비하는 데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미안해 여보. 나도 당신 이렇게 화낼까 봐 여태 말을 못한 거야. 화내지 마. 내가 이젠 정말 용돈 줄일게. 당장 돈을 벌고 있는 저조차 남편이 안 내는 생활비까지 내랴. 그 와중에 조금씩 돈 모으겠다고 그 좋아하던 커피도 끊었었는데 정말 열불이 터졌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납작 엎드려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집안 행사 때문에 시댁에 모인 날 시댁 식구들 모두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세아가. 우리가 너무 사는 게 답답하고 힘들다 보니까 외식하고 쇼핑하는 걸로라도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했어. 아무리 그랬어도 장가가 아들 돈을 그렇게 턱턱 받았으면 안 됐었는데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정말 미안하다. 죄송해요 새언니. 저도 어떻게든 취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면접장만 가면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도망치게 되고 엄마랑 아빠처럼 스트레스 풀겠다고 돈도 낭비하고 우리 때문에 오빠한테 화 많이 나셨었다면서요.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다들 정말 너무하셨어요. 저도 가족사 이런 일로 얼굴 붉히기 정말 싫다고요. 저 정말 다 같이 잘 지내보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차라리 악덕 시부모나 시누이처럼 뻔뻔하게라도 나오던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과하니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지 시부는 가끔씩이나마 막노동을 나가더군요. 시누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는 용돈을 100만 원으로 줄이더라고요. 솔직히 그마저도 많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그 좋아하던 술과 담배까지 딱 끊으며 자기 용돈을 줄이기에 더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잘 지내셨어요? 저 장인어른이 끓여주시는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오늘 놀러 가도 돼요? 에이, 집사람 음식도 맛있지만 장인어른이 보고 싶어서 그러죠. 솔직히 염치 없게 느껴지는 시댁 식구와 저와 제대로 된 상의 없이 가족을 챙기기 바쁜 남편을 보고 일찌감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약해지게 만든 건 항상 사과부터 하는 시댁과 남편의 모습과 친정 아빠께 잘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남편은 돈이 없어서 아빠께 선물을 하거나 하지 못해도 자주 전화를 드리고 찾아뵈려고 해줬거든요. 아빠는 그런 사위를 굉장히 예뻐하셨는데 남편만 보면 한바구음을 짓던 아빠 때문에라도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기 어려웠던 거예요. 영주야, 조서방 참 좋은 사람이야. 알지? 부디 너는 이 아빠랑 다르게 오래오래 꼭 조서방이랑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이 아빠의 유일한 소원이야. 이렇게까지 말을 하시는데 어떻게 남편과 시댁의 사정을 아빠에게 말하겠어요? 분명히 속상해하실 게 뻔한데요. 하지만 그렇게 약해진 제 마음마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자꾸 슬슬 건들더라고요. 당신 분명 어머님 아버님한테 100만 원 이상은 안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또 생활비를 못 내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너무 힘들다고 건설 현장 일 못 나가시겠대. 연세가 있잖아, 아버지가. 동생도 편의점 시제금 계속 빵꾸 내서 결국 잘렸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했어. 다들 정말 너무하다. 그리고 아버님, 막노동이 아니어도 구할 일자리 많지 않아? 우리 아빠만 해도 봐. 아버님도 경비나 청소일, 아니면 하다못해 건물 환경미화원 일 같은 거 하셔도 되잖아. 우리 아버지 누구 명령 듣거나 더러운 일 못 하셔. 더러워? 당신 지금 평생 환경미화원 일 한 우리 아버지 직업 비하한 거야?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워낙 깔끔을 떠는 성격이셔서 그래. 그 깔끔을 왜 음식점 할 땐 안 떠셨대? 예전 어머님 아버님 소고기집 놀러 갔을 때 보니까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더만. 미안해 여보. 우리 부모님도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계셔. 진짜야. 그래도 가족인데. 그놈의 가족. 제발 그만 좀 해. 제가 크게 화를 낼 때만 눈 가리고 아웅이었을 뿐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점차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가더군요. 그러면서 할 건 다 하고 다니며 말만 미안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진심으로 느껴지지도 않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며 진짜 결혼한 번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눈치만 슬슬 보며 변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도 꼴보기 싫고 남편에게도 정이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결혼식을 올린 지 채 1년이 안 되었던 어느 날 집주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미안해요. 우리도 일정 문제가 좀 생겨서 당장 이 집이 아니면 갈 곳이 없어져서요. 우리가 이사에 드는 모든 비용에 웃돈까지 얹어줄 테니까 조금만 일찍 나가줄래요? 집주인은 자신들이 저희가 살던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할 사정이 생겼다며 우리에게 계약 기간보다 조금 더 일찍 나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나쁜 조건도 아니었기에 우린 급하게 이사갈 집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게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갑자기 저를 불러 놀라운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빠 땅이 얼마 전에 드디어 팔렸어. 원금보단 다행히 조금 더 쳐서 받을 수 있었는데 덕분에 너한테 3억은 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원래 너 이사할 때쯤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어. 이번 기회에 아빠가 3억은 해줄 테니까 자가 구해서 이사하려무나.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서 돈이 좀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너희 지금 전세 보증금에 대출까지 끼면 아파트 한 채 마련할 수 있을 게야. 아니에요, 아빠. 차라리 그 돈 보태서 아빠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세요. 아니면 일을 그만두고 노후 자금으로 쓰시던가요. 됐어. 아빠 혼자 살기엔 평생 산 이 집이면 충분해. 게다가 일은 돈도 돈이지만 집에만 있기 싫어 사는 거야. 아빠 쓸 노후 자금도 이미 넉넉히 마련해 뒀어. 영주야, 아빠는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다. 그런 너한테 주려고 열심히 돈 모으고 재테크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빠 마음 더는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렴. 아빠의 마음에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아빠 덕에 우린 전셋집이 아니라 자가를 알아보게 됐어요. 제게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신이 나서 아빠에게 곧장 전화까지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진짜 평생 사위로서 효도하면서 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남편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기 형편에 그것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서울의 아파트에서 살게 될 줄 몰랐다면서요. 솔직히 그 모습이 썩 고와 보이진 않았네요. 저희 아빤 본인 먹을 거 입을 거 다 아끼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너무 비교가 돼서 말이죠. 하지만 우선 날짜에 맞춰 이사갈 집을 구하는 게 우선이었기에 우린 열심히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잘 됐구나. 축하한다. 그래, 우린 이렇지만 너희라도 잘 살아야 우리 마음이 편하지. 그렇죠, 여보? 그럼. 우리가 못 보태줘서 미안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사돈 어른께 정말 감사하구나. 우린 아빠가 보태주신 3억과 전세 보증금,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약간의 돈과 대출을 껴서 서울의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남편에게 진즉 이야기를 들은 듯 시부모는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솔직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한테 미안하면 아들에게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애써 말을 속으로 삼켰네요. 우와,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오늘부터 이 집이 진짜 우리 집이라고.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우린 얼마 뒤 드디어 인생 첫 자가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린 아침 일찍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고 이삿짐을 모두 옮겼어요. 기본적인 가구와 가전 설치, 그리고 짐 옮기는 일이 끝난 뒤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은 모두 돌아가셨어요. 아직 정리할 짐이 한참이었지만 남편은 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방방 뛰더라고요. 저 또한 가슴이 벅찼지만 아직 정리할 짐이 한참이라 부지런히 움직이며 그런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신이 나 보이는 남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중얼거리지 않겠어요? 안방에 우리 침대는 중간방으로 옮기고 안방은 부모님, 작은 방은 동생 주면.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어? 이제 집 구경 그만하고 짐 정리 좀 도와. 잘 들리진 않았지만 분명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했던 전 우선 짐 정리부터 하고 다시 남편과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설마 시댁 식구들을 이 집에 들일 생각이면 남편과 무슨 결판을 내도 내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설마 제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바로 그 이사 당일에 일을 만들 줄은 미처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어머니. 아들, 이사 잘했니? 아직 짐 정리 중이에요. 잘 됐구나. 우리도 용달차 타고 조금 있으면 도착한다. 아휴, 다들 새 집, 그것도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새 집은 새 물건으로 채워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 침대랑 TV, 세탁기랑 다른 가전들까지 다 버리고 왔어. 어차피 TV랑 세탁기 냉장고야. 어차피 너희들 거 있고 침대만 새로 사면 될 것 같구나. 잘하셨어요. 얼른 오세요. 집사람한테 제가 지금 얘기할게요. 이젠 얘기해야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돌아가고 약 2시간 뒤였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시모의 전화를 받더군요. 그런데 워낙 남편이 제 가까이 있었고 집이 고요했다 보니 시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저도 모르게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오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생각보다 큰 시모의 목소리에 놀랐는지 제 눈치를 보며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곤 제 표정을 살피는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남편이 굳이 이사를 한 뒤 살림을 채워 넣자며 방들을 자꾸 비우려고 했는지 말이죠. 남편은 저 모르게 월세살이를 하던 시댁 식구들과의 합가를 계획했던 겁니다. 기가 찬 전 남편에게 소리를 빽 질렀어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나 다 들었어? 왜 당신 가족이 이 집에 오고 있는데? 설마 나한테 상의도 없이 당신 가족도 그 월세집 뺀 거야?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뺀 건 아니고 집주인한테 뺀다고 말은 해둔 상태야. 아직 새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집이 나가진 않았지만 말이야. 여보, 솔직히 나만 이런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거 부모님하고 동생한테 너무 미안했어. 그 집은 너무 좁고 낡기까지 했잖아. 우리 가족들도 은근히 이 집에 합가하고 싶은 눈치였고. 근데 당신이 알면 분명히 화낼 것 같아서 우선 짐부터 옮기고 대화하려고 했던 거야. 화낼 걸 뻔히 알면서 짐부터 옮기려고 했다고? 그럼 내가 하늘 수 없이 받아줄까 봐? 물론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가족을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내 마음 좀 보듬어 주면 안 될까? 솔직히 이제 당신도 가족인데 우리 부모님이랑 동생 불쌍하지도 않아? 안 불쌍해. 난 남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해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하던 우리 아빠만 보고 자랐어. 그리고 이 집,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빠가 거의 마련해 주다시피 한 집이야. 그런데 이 집에 돈 벌려고 노력은커녕
신세만 지기 바쁜 당신 가족을 내가 왜 드려야 하는데? 왜 불쌍하게 여겨야 하는데? 당장 돌아가라고 그래. 당신 진짜 너무한다. 막말로 그동안 나도 당신한테 서운했어. 내가 장인어른께 얼마나 아들처럼 살갑게 굴었어. 나도 우리 가족도 당신이 화내면 납작 엎드리고 사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였었잖아. 그만큼 비위 맞춰줬으면 당신도 우리 위해서 노력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서로 있으면 돕고 없으면 기대고 그런 거지. 당신도 우리 큰아버지나 고모처럼 진짜 냉정하게 나올 거야? 내가 앞으로 장인어른께 더 잘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 집에 내 돈 3천만 원도 들어가 있어. 그제야 남편의 음흉한 진심이 술술 나오더군요.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 돈을 빨아먹기 위해 제 앞에서 항상 저 자세를 보였던 겁니다. 절연당한 남편의 큰아버지나 고모 앞에서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또 가족 거리는데 그 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이 사람이 아닌 모기 대가리처럼 보이더라고요. 제 피를 쪽쪽 빨아먹을 준비를 마친 모기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동안 부풀대로 부풀어 있었던 제 이혼에 대한 마음이 뻥 하고 터져버렸어요. 3천? 3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동안 네가 네 멋대로 네 가족한테 갖다 준 돈만 해도 벌써 얼마인 줄이나 알아? 그래, 네 몫의 돈 내가 돌려줄게. 변호사랑 상의해서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돈 돌려줄 테니까 넌 내 집에서 나가. 뭐? 나가라고? 너 나가라고. 우리 혼인신고도 어차피 아직 안 했잖아. 네가 하자고 하는 거 너랑 네 식구들이 꺼림직해서 내가 미뤘었잖아. 정말 잘한 판단이었지. 그 돈 줄 테니까 너 네 옷까지만 가지고 여기서 나가. 어차피 여기 살림들 대부분은 우리 아빠가 우리 결혼할 때 집값에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고 채워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네 옷만 가지고 꺼지라고. 너도 거머리 같은 너희 집 식구들도 나 더는 안 보고 살고 싶으니까.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저는 남편에게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이혼 아닌 이혼 통보였죠. 그러자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집 초인종이 울리며 황당한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주문하신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시킨 적도 없던 짜장면이 갑자기 배달 온 거예요. 저는 황당해서 비닐봉지 속 일회용기에 담긴 짜장면 2그릇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 휴대폰으로 시모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전화 온 김에 얼른 차 돌려서 돌아가라고 말해야겠다 싶어 저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모가 제게 황당한 소리를 퍼부었죠. 예, 새아가. 내가 짜장면 2그릇 시켰는데 혹시 도착했니? 네, 방금요. 우리도 곧 도착하는데 잘 됐네. 원래 이삿날엔 짜장면 정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겠니? 내가 돈이 별로 없어서 입은 5인데 2개밖에 못 시켰다. 우선 지금은 한 젓가락씩만 그거 나눠 먹고 이따 짐 정리 다 끝내면 너희가 맛있는 거 사다오.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기념으로 말이야. 한 가족은 누가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전 허락한 적도 없는데 대체 누구 마음대로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화났니? 아유, 그래, 이해한다. 우리도 장현이도 너 이렇게 화낼 것 같아서 진즉 말을 못하다가 오늘까지 온 거야. 근데 가족이라는 게 힘들 때 돕기도 하고 서로 살도 부대끼고 살아야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면 너희가 우리한테 줄 생활비도 좀 줄어들 거 아니야. 대신 우리가 집안일도 너보다 좀 더 하고 너한텐 요리 정도만 시키마.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짜장면도 미리 시켜놓은 거 아니야. 응? 아가, 우리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화 좀 풀려무나. 아이 그래, 기본이다. 나랑 네 시애비가 안방 말고 중간방 쓰마. 이러면 됐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시모와 시댁 식구들은 김치국부터 한 사발을 들이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하하고 비웃음을 흘렸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헛꿈꾸지 못하도록 단단히 못을 받고 전화를 끊었죠. 저희 집 화장실조차 어머님 가족들한테 내어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차 돌려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저 방금 남편한테도 집 나가라고 했거든요.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해서 이대로 갈라서면 그냥 남남이에요. 만약 억지로 여기 들어오려고 했다간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예요. 아니, 예. 너 우리가 가족으로서 같이 좀 살겠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니? 우리가 그동안 네 말에 얼마나 비일 맞춰줬어? 아이, 그럼 너도 더 듣기 싫어요.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똑같은 레퍼토리를 어머님 아들이 이미 다 얘기했거든요. 비 맞춰주면 거머리 붙어도 된다고 누가 그래요? 전 그렇게 피 빨리면서 살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그 좋아하는 가족 도움 앞으로 어머님 아들한테만 실컷 받으세요. 고이 반품해 드릴 테니까.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저는 전화를 탁 끊자마자 바로 시댁 식구들의 휴대폰 번호를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썩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곧장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죄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사 온 집인데요. 네, 거기요. 죄송한데 누가 저희 집 호수되면서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좀 해주세요. 용달차요. 모르는 사람들이고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통화를 옆에서 멍하니 들은 남편은 그제야 큰일 났음을 정말 깨달았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게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 많이 화났구나. 근데 여보, 우선 우리 가족 짐은 좀 들어오게 해주자. 어? 이미 살림 대부분도 버렸다는데 다들 그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살라고. 우선 집에 들인 다음에 우리 서로 사과도 하고 미래도 이야기해보자고. 어? 귓구멍이 막혔니? 너랑 난 이제 남남인데 무슨 미래를 얘기해? 이 멍청한 인간아. 내가 같이 살면 우리 아빠 모셨지. 니네 가족이랑 합가를 왜 하겠냐? 내가 그 살림들 다 버리라고 했어? 어디 집불 가진 것도 없는 놈이 대리효도에만 눈이 멀어서 이딴 짓을 벌여? 야, 너도 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나가라. 어? 나가라고! 아직 짐을 덜 푼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옷장 정리는 가장 나중에 하려고 우린 옷이 담긴 박스를 아직 정리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현관 앞에 있던 그 박스들 중 남편 옷이라고 써져 있는 박스를 냅다 현관문을 열어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끌어내려는데 남편이 힘으로 저를 억압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현관 옆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짜장면 2그릇이 보이더군요. 저는 비닐 랩으로 감싸져 있던 짜장면 하나를 다른 쪽 손으로 집어들어 그놈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신 진짜 뭐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콩밥 먹고 싶냐? 어디서 힘자랑이야, 힘자랑은. 어차피 이 집은 내 집이고 넌 나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 근데 어디서 힘으로 버티려고 들어? 에이, 포장하면 되게 잘해놨네. 하나도 안 샜어. 어디 다른 한 그릇은 포장 벗겨진 채로 뒤집어 써볼래? 당장 안 나가? 튼튼하게 포장된 짜장면은 속에서 엉망이 됐지만 밖으로 흐르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전 냅다 다른 한 그릇도 들어 포장을 벗기려는 신용을 했어요. 흰 티에 바지까지 연청색이던 그놈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그리곤 제가 진짜로 포장을 벗기려고 하자 여보 잠깐만 여보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죠. 그 순간 전 현관문의 이중 잠금 장치를 잠가버렸습니다. 여보, 짜장 내려놨어? 우선 화 좀 풀고 얘기 좀 해. 세아가 지금 용달차 사장님은 어쩌라는 거냐고 화내고 경비실에선 용달차를 들어오게도 못하고 우리 곤란해 죽겠다. 우선 용달에서 짐 좀 내리게 해다오. 새언니, 저 화장실 급해요. 오줌 마려워요. 예, 그거 이미 네 엄마가 써먹었다. 씨알도 안 먹혀. 한동안 저희 집 문 앞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이중 잠금 장치 때문에 도어락을 열어도 못 들어오던 남편과 용달차를 우선 세워두고 집 앞까지 쫓아온 시댁 식구들이 절 불러대며 난리를 쳤거든요. 저는 그 인간들에게 이렇게 딱 한마디 소리치곤 경찰을 불러버렸습니다. 꺼져 이 거머리들아! 결국 그들은 제가 밖으로 내던져버린 남편의 옷박스와 함께 경찰에 의해 사라져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자마자 얼른 도어락의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아직 제게 번호가 차단되어 있지 않았던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기며
애걸복걸 하더군요. 여보, 나 우선 옷까지 들고 다시 부모님 집으로 왔어. 다들 용달차에서 짐을 내려야 하니까 짐을 다시 이 집으로 옮기긴 했는데 소파도 침대도 가정까지 다 버려서 휑해 죽겠어. 제발 화 좀 풀고 우리 다시 대화해. 어? 여기 방도 하나인데 나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계속 전화도 문자도 무시했던 전 짜증나는 마음에 딱 한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곤 그놈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우린 끝이라고 이 커머리야. 디 엔드. 내가 당신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만지 변호사랑 철저히 계산해서 돌려줄게. 그 돈이 얼마든 간에 그 돈 보태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던지. 안 돼. 그 돈 받아도 나 빚 갚아야 돼. 사실 나 그동안 당신 몰래 집에 2천만 원 더 대출 받아줬단 말이야. 그랬어? 이제 뭐 놀랍지도 않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하시고 내가 그 돈 돌려주면 우리 영영 안 보는 거다. 그리고 너 또 찾아오면 내가 너 접근금지 신청하고 콩밥까지 먹여버릴 거야. 그렇게 그놈은 어줍지 않은 대리요도 흉내를 내다 저에게 소박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이후 저는 음료 세트를 사서 경비 아저씨와 이웃집에 드리며 사과를 했어요. 핑계대지 않고 간단히 집안 사정을 설명하며 말이죠. 감사하게도 경비원 분과 이웃집 노부부께선 제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영주야, 이게 다 무슨 난리냐. 괜찮어. 더 이상 숨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아빠께 전화드린 뒤 그날의 일과 그동안의 사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빤 그날 일이 끝나자마자 제게 한달음에 달려와 펑펑 우시더라고요.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속을 끓였니, 얼마나 속상했니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싶지 않아 덤덤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이미 일어난 일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더 질질 끌지 않고 이렇게 끝내서 속이 시원해요. 돈 주고도 못할 인생 공부 그냥 이렇게 짧고 저렴하게 했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날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빠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더군요. 평소 자신을 예뻐한 본인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아빤 그놈에게 냅다 욕설을 하며 이렇게 참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개놈의 자식이 내 딸을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자선 사업가를 만들려고 했어? 너 내가 전직 미화원인 거 알지? 한 번만 더 내 딸이나 내 눈에 띄워봐. 그땐 내가 미화원으로서 내 딸 인생에서 너라는 쓰레기 아주 깔끔하게 청소해 줄 테니까 잘근잘근 씹어먹든 가루를 내든 해서 말이야. 평소 점잖던 아빠의 거친 말에 그놈은 기겁을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빠는 한동안 제가 걱정된다며 저희 집에서 머무셨어요. 그리고 이사 당일 아빠와 전 그놈에게 던지느라 잘 비벼진 짜장면과 나머지 한 그릇까지 쓱싹쓱싹 잘 비벼서 깨끗하게 비웠답니다. 그 찐득이 가족이 마신 김칫국 덕분에 저는 골칫거리던 남편도 정리하고 공짜 짜장면도 먹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그놈과 전 1년이 조금 안 되는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제가 그놈에게 돌려준 돈은 3천만 원에 한참 못 미쳤고 그마저도 그놈은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했다더라고요. 정말 혼인신고를 미룬 게 신의 한 수 중 한 수였죠. 만약 혼인신고를 했었다면 법적 이혼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그놈과 더 오래 엮여야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놈과 그놈 가족을 쫓아낸 지 1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2달 전 그놈에게서 전화가 한 번 왔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길래 받았더니 글쎄 그놈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전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놈과 그놈 식구들의 근황을 알게 됐죠. 여보, 잘 있었어? 여보 같은 소리 안 해. 이건 누구 번호야? 그냥 나 혼자 술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 사람한테 빌렸어. 당신이 내 번호는 이미 차단했잖아. 여보, 나 진짜 당신이 너무 그리워. 그거 알아? 나 벌써 회사 퇴직금도 중간 정산해서 받았다. 우리 가족 지금 아무도 일을 안 해. 심지어 우리 어머니까지 허리 아프다고 청소일도 그만뒀어.
월세집도 못 벗어나고 내 월급은 버는 족족 가족들한테 다 들어가. 맨날 말만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 쓸 돈은 다 쓰고 다녀. 그 와중에 우리 아버진 자기 카페 차리고 싶다고 나한테 글쎄 대출금까지 받아달래. 여보, 나 평생 이렇게 살기 싫어. 우리 전에 행복했잖아. 나 이제 우리 가족 너무 지겨워. 나 이제 우리 가족 버릴 테니까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돼? 지금 집을 나가도 혼자 살 집 구할 보증금조차 없어.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더니 시댁 식구들은 똑같은데 그걸 혼자 감당하려니 전 남편은 그냥 힘이 들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동안 큰아버지와 고모 그리고 제 돈으로 효자 행세를 하려 하다가 막상 혼자 감당하려니 금세 나가 떨어진 거죠. 저는 그 한심한 놈에게 이렇게 말하곤 끊어버렸습니다. 네 가족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뭐가 문제야? 왜? 남의 돈으로 할 땐 좋더니 네가 혼자 좋은 아들 좋은 오빠 되려고 하니까 힘들디? 버거우면 고시원을 가든 노숙을 하든 혼자 도망쳐. 근데 난 더 이상 네 인생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네 비겁한 놈아. 네 덕에 앞으로 결혼 생각은 깔끔하게 접었으니까 너도 엄한 여자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평생 혼자 살아라. 너 전화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놈은 저에게 동정표를 얻으려고 했지만 저는 전혀 그놈이 불쌍하지 않습니다. 자신 또한 저에게 기생해 시댁의 효자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생당하는 대상이 자신이 되니 고작 1년 만에 징징대는 모습이 너무 한심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한심한 놈과 1년을 살았던 제 자신의 등짝을 몇 번이고 아주 후려쳐주고 싶을 만큼 말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엇하겠어요. 그저 과거 아빠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하게 인생 공부했다 치고 그놈에 대한 기억은 모두 훌훌 털어버리려고 해요. 그놈한테 그런 전화가 왔었단 말이냐? 에휴, 내 진즉 그런 놈인 걸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 애비가 나이만 먹었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그래서 내 딸이 그런 고생을 하게 했어. 미안하다 영주야. 또 그러신다. 제가 사람 잘못 봐서 고생한 걸 왜 아빠 탓을 하세요? 오히려 아빠를 슬퍼하게 만들어서 제가 더 죄송하죠. 아빤 제가 그놈을 쫓아낸 후 한동안 저희 집에 머물다 아예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같이 살자고 아무리 졸라도 거절하셨었어요. 호랍인 자신이 제 옆에 있으면 제가 새 출발하는데 방해가 될 거라고요. 하지만 아빤 결국 제 말에 백기를 들고 제 뜻을 받아주신 거예요. 저는 결혼은 조장현 그 한심한 놈 만나서 한 번 경험한 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아빠한테 딸인 제가 가장 소중한 것처럼 저한테도 아빠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제가 효도할 기회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심지어 이 집은 아빠가 사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 진짜 아빠랑 너무너무 살고 싶어요. 네? 아빠는 결국 꼭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만이 행복인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덕분에 전 지금 아빠와 전처럼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고 있어요. 서로 퇴근하면 치킨에 맥주도 마시고 때론 직장에 대한 불평불만도 털어놓으며 우린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처럼 살아가고 있죠. 저는 앞으로도 아빠와 쭉 둘이서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딸인 제가 이혼 아닌 이혼을 하게 된 걸 여전히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바보 같은 아빠를 지켜드리며 말입니다. 아빠는 여전히 내심 저의 새 출발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전 여전히 재혼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그놈과 일로 또 결혼해서 평생 남으로 살아온 누군가를 챙기기보단 그럴 시간에 평생 제게 헌신해준 아빠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거든요. 세상엔 제 전 남편처럼 대리효도를 당연시 여기는 가짜 효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자신이 온전히 짐을 떠안게 되면 제 전 남편처럼 몸서리를 칠 거면서 말이죠. 각박한 이야기 같지만 꽤나 마음고생을 해본 사람으로서 효도는 나부터, 즉 효도는 셀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말을 꼭 남기고 싶네요. 속 시원히 사연을 털어놓아 보았으니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아직 한창인 여름에 무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